오늘은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 단원 174쪽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송기술 단원 복습했었는데요. 복습한 것 이외에도 수업 진도가 나간 부분은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 부분만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4쪽, 교과서 174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실시간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랑 수업한 부분인데요. 174쪽, 175쪽을 보면 정보기술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기술이 실현되는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한 단계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투입 과정에는 자료, 자본, 인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는 요소가 있었고요. 과정 요소에는 자료 수집, 자료 가공 및 처리, 저장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각 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투입 단계, 과정 단계, 산출 단계에 대한 그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구분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기술 시스템에서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는 자료와 자본, 인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과정 단계에 속하는 요소는 자료 수집 및 가공 및 처리, 저장 이런 요소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의 통신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수업 자료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정보의 통신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신 유형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교과서로 치면 176쪽인데 176쪽 교과서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176쪽을 보면 자, 음성통신과 이미지통신 그리고 영상통신, 데이터통신이 나오는데요. 자, 이 통신들을 선생님이 특성을 얘기하면서 음성통신에 속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전화기나 라디오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라디오 얘기도 해보고 전화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통신에 각각 속하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 예시들에 대해서도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음성통신 말고 이미지통신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이미지통신의 대표적인 예는 팩시밀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팩시밀리를 통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우리가 보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자, 이런 팩시밀리 또한 이미지 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상통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상통신은 텔레비전과 영상통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통신에 속하는 예시가 무엇인지 연관 지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예시로 선생님이 컴퓨터를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통신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례가 적절한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예시를 얘기한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4가지를 언제 배웠냐면 교과서 178쪽을 배우면서 정보통신기술은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교과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 매체는 서로 연결 및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제 통신위성이나 TV, 인터넷 이런 다양한 매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정보를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여러 사람이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성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수업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교육, 문화, 산업, 행정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적으로는 다 배운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기억을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물관 전시 앱 안내를 통해서 집에서도 박물관의 전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또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서는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서 이것저것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학교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24 또는 교과서에는 민원24라는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민원24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쉽게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이런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정보통신이 이렇게 선생님이 뭐 전기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전기가 생긴 이후에 전기통신 이후에는 이렇게 발달했었어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전기통신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인쇄술도 전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목판 인쇄술 또는 금속 활자 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같은 이런 간단한 인쇄술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나 인쇄술, 간단한 인쇄술이 발달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쇄기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문서를 대량으로 인쇄하였던 그 인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통신 이전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얘기고요. 정보통신, 전기통신 이후에 이제 영향을 한번 볼게요. 전기통신 이후에는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유선전신기,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약속을, 기호를 정해서 모스부호를 통해서 전신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전기신호로 소통을 하거나 또는 뭐 전화기로 음성신호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라디오로 음성신호로 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전으로 영상정보를 빠르고 이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줬고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위성통신을 통해서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광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광섬유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광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빛의 형태로 변환해서 통신하는 방법인 광통신도 사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전기통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쭉 교과서를 보면서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여기 부분은 교과서로 치면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인 180부터 181쪽까지는 교과서를 꼭 다시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면 광통신이 이런 통신이구나. 지금 181쪽 설명을 보면 교과서를 보면 광통신이란 정보를 빛의 형태로 변환해서 통신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특성들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배웠었구나. 이런 특성이 있다고 배웠었지 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교과서의 몇 쪽에 해당되냐면 182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182쪽은 진도 상황상 이제 그냥 건너뛴 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한 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이제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었던 반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 언급했던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사물인터넷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내려가 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빅데이터란 뭐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각종 사이트에서 나의 계정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선생님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캡처를 한 건데요. 내 계정에 대한 정보 또는 내가 관심사로 눌러본 나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광고를 띄워주는 것도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띄워주는 건데요.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유튜브라는 사이트도 내 계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보고 어떤 것을 주로 검색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정보, 나에게 맞는 광고를 띄워주게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하고 내가 관심 있어 보이는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 놓았다. 나의 계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의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광고를 내보내 주는 것도 빅데이터 기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어스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구글어스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마음대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구글어스라는 사이트를 이제 가상현실로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선생님이 구글 어스를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지도상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따로 가상현실 기기가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로는 즐길 수 없지만 실제로 화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도 이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생명기술 단원 보겠습니다. 자, 생명기술 시스템 단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 시스템의 경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생명기술도
다른 기술들처럼 투입과정 산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정보기술도 투입과정 산출 단계에 따른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기술에서도 이 기술, 생명기술에 맞는 투입, 과정, 산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꼭 구분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입 단계에서는 재료와 자본, 인력, 정보, 설비가 필요하다. 교과서 참고로 몇 쪽이냐면 204쪽입니다. 204쪽. 자, 그리고 이제 뭐 204쪽부터 205쪽까지. 그리고 과정 단계의 요소는 증식, 성장, 유지, 적응, 수학.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한 번씩 설명 읽어보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각각의 요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시까지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김장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장을 예시로 든 거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김장을 예시로 들 때 투입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과정에 해당하는 거, 산출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는 재료와 자본과 인력, 정보, 설비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함께 이제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이렇게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 또한 생명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배추나 소금, 젓갈, 무, 마늘 이런 싱싱한 재료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김치를 담글 사람 또한 필요한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재료를 사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김치통이라던가 김장비닐, 뭐 김치냉장고 등의 설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를 투입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단계에는 뭐가 이제 있냐면 아까 얘기한 요소, 증식, 성장, 유지, 적응, 수학이 있었는데요. 이 요소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대충 얘기를 하자면 김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입 요소들을 이용해서 담그고 그리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증식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김치 담근 다음에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거. 그래서 유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 유지시켜주는 것, 이 유지, 이것도 과정 단계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유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과정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들, 과정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들, 어떤 예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와 과정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학습지도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차코의 눈물이라는 학습지를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 학습지를 보면 그 학습지에 나왔던 이제 본문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캡처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학습지는 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은 차코의 눈물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 속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차코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차코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 차코주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뭐 사람들이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빈혈 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연구를 시작한 결과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유전자 변형된 콩 때문이라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콩을 먹거나 뭐 그 콩을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콩 때문에 우리가 제초제 병충해에 강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그 유전자 변형된 콩을 기르기 위해서 제초제를 과다 살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 차코주가 피해를 입은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원인은 유전자 콩을 재배하면서 많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기 때문에 제초제의 독성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궁극적인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차코 지역에 유독 기형아 출산이나 돌연사를 당하는 현상이 증가한 이유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전자 콩을 재배하면서 많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기 때문에 그 제초제의 독성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크게 입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콩 생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초제를 많이 뿌리게 돼서 제초제의 독성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이렇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좋은 점만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제초제에 강한 콩과 같은 이제 원리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과서 206쪽을 보면 나오죠. 이 제초제 변형된 콩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된 콩인데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런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이 몇 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GM쌀이라던가 황금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비타민 A의 함량을 크게 높인 황금쌀이라던가 교과서 206쪽입니다. 206쪽을 보면 일반 쌀에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 A 함량을 크게 높인 황금쌀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이 쌀도 황금쌀인데요. 이 황금쌀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제초제에 강한 콩을 만든 그 원리와 똑같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맞고요. 면화도 맞고 사탕무 같은 경우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초제에 강한 콩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생명기술을 보면서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 중에서 이제 교과서 208쪽과 209쪽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 참고로 208쪽부터 209쪽까지는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생명기술은 맨 처음에 뭐 발효기술을 이용한 거, 기원전의 발효기술을 이용한 거부터 1665년에 세포를 발견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포를 발견하게 된 건 영국의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얇게 썬 코르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그 조직이 마치 이렇게 생긴 벌집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러면 이 이름을
셀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셀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게 이때였음을 이제 기억을 꼭 하세요. 자, 로버트 훅이 발견한 건 세포였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무엇을 개발했고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복제양 돌리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209쪽을 보면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1996년도에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다고 나오는데 이 핵치환 기술이 뭐냐면 내가 복제하려는 생물체의 세포에서 핵을 채취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핵을 채취를 한 다음에 난자에서 세포 핵을 제거해서 빈 난자에다가 그 세포 핵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복제양을 탄생시키는데요. 여기서 나온 복제양은 세포 핵을 채취한 이 양과 동일한 유전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로서의 이제 복제 동물을 성공시킨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996년도에 성공했던 복제양 돌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이긴 하지만 나중에 사람도 이렇게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찬반 논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 또한 알아두시고요. 복제양 돌리는 핵치환 기술로 만들어졌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생명기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교과서 206쪽을 보면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식물 공장이 대표적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 식물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채소와 꽃 같은 것을 건물 안에서 기르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말하는데 이제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이제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식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 중에 진도를 안 나간 페이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 어디였냐면 교과서 183쪽부터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183쪽부터 197쪽까지 진도를 나간 적이 없고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명기술 쪽에서는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진도를 안 나간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다른 페이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페이지, 선생님이 수업했던 페이지만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인 183부터 197까지 그리고 212부터 217쪽까지는 참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 통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체 단원 복습 내용이었고 선생님이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복습을 하지 않은 곳도
진도를 나간 부분이면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